강남의 한 고급 호텔. 20년 군 경력의 특전사 사령관이 친구들과 사우나를 즐기던 평범한 오후. 하지만 작은 찻잔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50만 원짜리 찻잔이요? 세트로 1,000만 원 내놓으세요. 갑자기 나타난 조직폭력배들과 황당한 갈취 요구.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20년간 적진을 누빈 특전사 사령관과 정치권까지 장악한 거대 범죄 조직. 200억 원의 비밀 금고, 300명의 피해자,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작은 찻잔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가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진혁은 사우나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지난 한 주의 피로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20년 넘게 이어온 육사 동기 모임이었어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어김없이 만나는 세 남자. 옆자리에 앉은 태석이 녹차를 홀짝이며 말을 건넸어요. 진혁아, 요즘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던데. 진혁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어요. 태석은 늘 이런 식이었죠. 국정원 차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항상 일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전사 애들이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있어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20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일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었거든요. 임무보다 부하들의 안전이 항상 우선이었죠. 상민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너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육사 때부터 그랬잖아. 세 사람은 모두 달랐어요. 태석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였고, 상민은 따뜻하지만 정확한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진혁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더였죠. 진혁은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투명한 녹차가 사우나 조명에 반짝였죠.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주 작전 브리핑이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 특수부대의 새로운 침투 루트, 계속 늘어나는 도발. 바로 그때였어요. 손목에 힘이 툭 풀렸어요. 찻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죠. 청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혁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20년간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무사히 마쳤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라니. 그는 즉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찻잔이 손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예상했던 괜찮다는 말 대신 차가운 시선이 진혁을 훑어봤죠. 이거 명품 찻잔인데요? 한 개에 50만 원짜리예요. 진혁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50만 원? 좀 비싸긴 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물론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죠? 웨이터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요. 이건 세트 상품이라 전체를 바꿔야 해요. 진혁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1,000만 원 내놓으세요. 순간 사우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석과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혁은 웨이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것이 느껴졌죠. 이상해요. 진혁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20년간 적진에서 살아남은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바로 그때 사우나 문이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6명 들어왔어요. 그들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진혁은 알고 있었어요. 폭력의 냄새였죠.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목과 팔에 용문신이 선명했어요. 그의 눈이 진혁을 훑어봤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웨이터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아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이 양반이 찻잔 깨뜨리고 제대로 변상을 안 하려고 해요. 진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용문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야, 이 자식이 지금 우리 호텔에서 장사하자는 거야? 상민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진혁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순간 사우나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진혁은 20년간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느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였어요. 재미있네요. 그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순간 진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겠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30분 후 진혁은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태석과 상민이 분노로 떨고 있는 동안 진혁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호텔을 나오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뭔가 큰일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호텔을 나온 순간 태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오르고 턱선이 굳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가 당한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게 분했어요. 태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였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 보였죠. 진혁아,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누군데 저런 놈들한테.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혁이 조용히 태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진혁의 얼굴에는 오히려 묘한 여유가 감돌고 있었어요. 태석아, 저들이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어? 태석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확 타올랐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벌써 조사 들어갔어. 1시간 내로 결과 나올 거야. 태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국정원의 모든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데이터베이스 검색, 금융 추적, 인물 관계도 분석, 통신 감청 분석까지. 한국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어요. 진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멀리 호텔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죠. 상민은 계속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고 있었고, 태석은 끊임없이 전화를 받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45분 후, 태석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태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엔 놀람이었다가 곧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분노로 바뀌었죠. 그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꽉 다물어졌어요. 태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보고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몇 번이나 되묻고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진혁과 상민이 태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봐온 태석이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정말 큰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태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진혁아, 이거 정말 큰일이야. 태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호텔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흥파라는 조직의 자금 세탁 기지였죠. 태석이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신흥파는 3년 전 홍콩에서 넘어온 조직이었어요. 기존 조직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더 교묘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국제적이었어요. 중국계 자본과 연결되어 있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태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갈취를 일삼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약점을 조사한 다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상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군인으로서 이런 조직적 범죄를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태석이 휴대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신흥파의 조직도가 나와 있었어요. 두목 조만석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구조였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역할 분담이 명확했어요. 조만석이라는 놈이 우두머리였어요. 그는 원래 기존 조직에서 쫓겨난 인물이었는데 중국계 자본과 손잡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의 학습 능력이었죠. 기존 조직들의 단점을 분석해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진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특전사에서 쌓은 경험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들의 보호막이었어요. 강남 경찰서장이 월 3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인들까지 매수되어 있었죠. 완벽한 보호막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태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소 300명은 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대부분 유명인들이었고 약점을 잡혀서 신고도 못하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돈만 뜯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약점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계속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다른 범죄에도 활용하고 있었죠. 순간 세 사람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조직 범죄가 아니었어요. 정치권과 경찰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골이었죠. 진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동안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현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정의의 문제였죠. 그리고 진혁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진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20년간 적진에서 살아남은 특전사 사령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석아, 진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다음 날 새벽 4시 진혁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진혁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새벽 4시에 오는 전화는 보통 긴급 상황을 의미했거든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간에 전화가 가져오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최대위 참모장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다는 뜻이었어요.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참모장 최대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침착한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죠. 진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0년간 함께 일해온 최대위가 이런 톤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진혁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몸이 자동으로
긴장 상태로 전환되었죠. 군인의 본능이었어요. 어제 그 호텔에서 김 차장님의 아드님이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대학생인데 2천만 원이나 뜯겼습니다. 순간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태석의 아들 민수. 그 착하고 성실한 대학생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거였어요.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죠. 민수는 서울대 2학년생이었어요.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죠. 태석이 아들 자랑을 할 때마다 자신의 아들처럼 뿌듯해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순수한 대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최대위가 계속 설명했어요. 민수는 친구들과 홍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술잔을 깨뜨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였어요. 진혁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수법이었죠. 그들은 민수가 대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해한다며 위로하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위협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수가 어떻게 2천만 원을 구했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생이 갑자기 2천만 원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급전 대출로 지금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진혁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분노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차가운 분노였죠. 20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급전 대출 업체까지 소개해줬다는 거였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대학생을 상대로 한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순수한 젊은이의 앞날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였죠. 진혁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어요. 태석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친구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벽길은 한적했어요. 하지만 진혁의 가슴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부대에 놀러왔던 순수한 모습. 대학 입학식 때 환하게 웃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석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태석이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봐온 친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국정원 차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도 결국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태석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더 휘어진 것 같았어요.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고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도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절망과 무력감만이 가득했죠. 옆방에서는 민수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거액의 빚을 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민수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20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형,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태석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평생 강인함을 자랑하던 그도 결국 무너졌어요. 진혁이 태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 주었죠. 때로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3일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죠.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민수가 당한 방식은 진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그들은 미리 민수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이라는 점, 집안 사정, 심지어 성격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라며 이해하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무서운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완전히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진혁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었어요.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였죠. 더 화가 나는 건 그들이 이런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서가, 민수 상태는 어때? 진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 하지만 워낙 충격이 커서 학교도 못 가고 있어. 태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진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평소 밝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진혁의 가슴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자신만의 문제였다면 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특전사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태서가,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겠어. 진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태석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봤어요. 친구의 눈에서 전에 없던 차가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그 순간 태석은 알았어요. 진혁이 진짜로 화가 났다는 걸. 그리고 진혁이 진짜로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진혁이 자신의 부하를 해친 적군 부대를 완전히 소탕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아침, 신흥파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에요. 태석의 집을 나온 진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길.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치밀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특전사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이 총동원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의 구현 작전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에 도착한 진혁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새벽 6시였지만 모든 간부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진혁의 긴급 소집 명령은 20년간 단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부사령관 전정호 준장부터 각 대대장들까지 모두가 진혁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사령관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진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을 믿고 오늘부터 특별 작전에 들어가겠다.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혁에게 집중되었죠. 그들은 사령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3년 전 북한 특수부대 침투 사건 때와 똑같았거든요. 진혁이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신흥파의 조직도, 호텔 구조도, 그리고 피해자 명단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정치인과 경찰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보호막을 구축하고 있다. 진혁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군인들에게 이런 조직적 범죄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부사령관 전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령관님, 작전명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진혁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찻잔 속 태풍, 찻잔에서 시작된 정의구현 작전이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사령관의 의도를 이해했죠. 작은 찻잔 하나가 거대한 악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작전명이었어요. 진혁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작전의 명분이었어요. 도심, 테러 대응 훈련이라는 명목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명분이었죠. 한 개 대대 200명을 투입해서 각 팀별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3분 간격으로 순차 침투하겠다. 진혁의 목소리에 전문성이 묻어났어요. 20년간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그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호텔 구조 분석도 완벽했어요. 태석의 국정원 네트워크를 통해 건축 도면을 입수했고 비상 통로와 숨겨진 공간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심지어 지하 3층에 있다는 비밀 금고의 위치까지 확인했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입니다. 금고 안의 현금, 피해자 명단, 동영상 자료,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증거까지 모든 걸 확보해야 합니다. 참모장 최대위가 세부 계획을 검토했어요. 각 팀의 침투 경로, 통신 계획, 비상 상황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역시 특전사다운 치밀함이었죠. 법적 근거도 탄탄했어요.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어요. 친흥파의 중국 연결고리와 조직적 범죄 행위가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거든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과는 사전 협의를 마쳤고 증거 자료를 즉시 넘길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다. 진혁의 준비는 정말 완벽했어요. 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사후 법적 처리까지 모든 걸 고려했죠.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언론 대응 전략도 수립했어요. 작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로 했어요. 친흥파의 악행이 알려지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작전을 지지할 거였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회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작전 타이밍도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호텔이 가장 분주한 오후 시간대를 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직원들이 과격한 저항을 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이었어요. 각 대대장들이 세부 임무를 배정받았어요. 1대대는 주요 침투와 제압, 2대대는 증거 수집과 보존, 3대대는 외곽 경계와 도주 차단이었어요. 모든 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복수하는 게 아니다. 진혁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령관의 철학이 명확했어요. 폭력이 아닌 정의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진혁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이번 작전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런 악질 조직들을 그대로 두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받는 부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동지였어요. 작전 개시는 내일 오후 2시. 모든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200명 간부들은 모두 결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진혁이 회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강남 쪽 하늘이 보였어요. 바로 저곳에서 내일 역사적인 작전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차올랐어요. 2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찻잔 하나가 시작한 작은 파문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휩쓸어버릴 거였어요. 내일 신흥파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일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군용 차량들이
도심 곳곳에 나타났어요.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이게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도심 테러 대응 훈련이라는 공식 발표만 있었을 뿐이었죠. 진혁은 호텔에서 500m 떨어진 지휘소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1팀 준비 완료, 2팀 준비 완료, 3팀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차례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200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진혁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58분. 이제 2분 후면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모든 팀 최종 점검. 진혁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모든 대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호텔 안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신흥파 조직원들이 새로운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오후 3시 정각. 작전 개시. 진혁의 명령과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팀이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완전 군장을 한 특전사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죠. 3분 후, 두 번째 팀이 측면 입구로 침투했어요. 세 번째 팀은 후문으로, 네 번째 팀은 주차장으로 동시에 들어갔어요. 마치 훈련된 늑대무리처럼 완벽한 움직임이었죠.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특전사 대원들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어요. 일반 손님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의심스러운 인물들만 골라서 제압했어요. 웨이터가 진혁을 알아봤어요. 자신에게 돈을 뜯어낸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과 어제의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깨달은 거였어요. 진혁이 부사령관 전정우 준장과 참모장 최대위와 함께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만족감이었죠. 호텔 전체가 특전사의 완벽한 통제하에 들어갔어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압되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특전사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신흥파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들이 자랑하던 무력은 훈련된 특전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 10분 만에 모든 조직원들이 제압되었죠. 용문신 남자가 급히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어요. 특전사의 전자전팀이 완벽하게 호텔을 고립시켜버렸거든요. 신흥파 두목 조만석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조만석이 즉시 자신의 뒷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경찰서장 한일수였어요. 월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던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여보세요, 서장님. 저 조만석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조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이 가득했어요. 군인들이 우리 호텔을 점거했습니다. 뭔가 진압을 해주셔야. 하지만 한일수의 대답은 조만석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군인이라고? 어느 부대야? 한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경찰서장으로서 군대가 움직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수전사령부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한일수가 급히 어디론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만석은 희망을 품었어요. 서장이 상부에 연락해서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분 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만석아, 나 이 전화 받은 적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한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친근함은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후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만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3년간 자신을 보호해주던 든든한 뒷배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거였어요. 한일수는 상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박진혁 준장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3년 전 극비 작전을 성공시킨 국가 영웅이었고 청와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조만석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윤성호였어요. 선거자금 20억을 지원해준 든든한 후원자였죠. 하지만 윤성호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선을 그었죠. 정치인으로서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만석 씨,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진혁 준장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조만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뒷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진혁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진혁이 한 부하에게 명령했어요. 지하 3층에 있는 금고를 찾아야 한다. 이제 진짜 핵심에 다가갈 시간이었어요. 신흥파의 모든 비밀이 숨겨진 금고를 찾는 거였어요. 30분 후 거대한 금고가 발견되었어요.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였어요. 지하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진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태석의 정보가 정확했다면 바로 여기에 신흥파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였어요. 3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괴롭힌 악의 증거들이 말이죠. 진혁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특전사 대원들이 첨단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벽면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와 초음파 탐지기가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고 있었죠. 10분 후, 한 대원이 손을 들었어요. 사령관님, 여기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어요. 하지만 탐지기는 그 뒤에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폭파 전문가가 정밀하게 계산된 소량의 폭약을 설치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수준이었죠. 특전사의 기술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쾅! 작은 폭발음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금고실이었어요. 은행 금고보다 더 크고 더 정교한 시설이었죠. 중앙에는 현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진혁이 천천히 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이 묵직했어요. 20년간 특전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나 되는 거야? 진혁이 중얼거렸어요. 현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참모장 최대위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눈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대략 200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죠. 진혁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 돈 하나하나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민수 같은 젊은이들의 절망으로 쌓인 돈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금고 한쪽 벽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파일함에는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혁이 하나를 열어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파일 안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 약점 분석, 그리고 갈취 과정을 담은 동영상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마치 범죄의 박물관 같았어요.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각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재벌가 자제들, 정치인 가족들, 연예인들, 그리고 민수 같은 평범한 대학생들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치밀함이었죠. 각 피해자의 성격, 가족 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든 걸 분석해서 최적의 갈취 방법을 계획한 거였어요. 완전히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한 대원이 컴퓨터를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본토와의 자금 이동 내역,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들이었어요. 사령관님, 이거 봐주세요. 대원이 발견한 건 신흥파의 조직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홍콩, 마카오, 상하이에도 비슷한 조직들이 있었고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국내 범죄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규모의 조직 범죄였죠.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증거들이었어요.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심지어 비밀 만남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강남경찰서장 한일수의 파일이 가장 두꺼웠어요. 3년간 받은 돈의 명세, 대화 내용,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윤성호의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거자금 20억의 출처와 용도,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면 검찰에서 바로 기소할 수 있겠네요. 부사령관 전정호가 감탄했어요. 증거의 완성도가 놀라울 정도였죠. 하지만 진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보관한다는 건 더 큰 야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였어요. 신흥파는 갈취한 돈을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자금 세탁 루트를 구축한 거였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도록 하게. 진혁이 명령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도 요청해야겠어. 이 순간 진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찻잔 하나로 시작한 일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금고에서 나오면서 진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모든 피해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였어요. 민수도 다른 300명의 피해자들도 모두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였어요. 30분 후 모든 증거 자료가 특수 차량에 실려서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신흥파의 모든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진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햇살이었죠. 이제 진짜 끝이네요. 진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긴 여행의 첫걸음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진혁은 합참의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강남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그의 마음이었어요. 6개월 전 그 작은 찻잔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를 생각하면 여전히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신흥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조만석과 핵심 간부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연결 조직들도 모두 검거되었죠. 3년간 한국 사회를 괴롭혔던 악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거였어요. 가장 기뻤던 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였어요. 200억 원의 갈취 자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졌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그들이
다시 찾은 희망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를 치유해줬어요. 지난주 민수가 진혁을 찾아왔었어요. 그 밝고 순수한 눈빛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진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젊은이의 미래를 되찾아준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강남 일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흥파가 사라지면서 다른 조직들도 자발적으로 해체되었어요. 무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대신 건전한 사업들이 늘어났고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부패한 공무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강남 경찰서장 한일수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국회의원 윤성호도 의원직을 박탈당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패 척결 운동이 확산되었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찻잔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 전체를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요.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석이었어요. 진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태석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들 민수가 완전히 회복된 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축하 파티야. 내 승진 축하를 제대로 못 해줬잖아. 진혁이 웃었어요. 6개월 전 그 절망적이던 새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고급 호텔이 아니라 소박한 동네 술집이었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었거든요. 태석과 상민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혁이 없었다면 민수는 물론이고 수백 명의 다른 피해자들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였어요. 진혁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태석이 소주를 따르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6개월 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진혁이 잔을 들어 올리며 빙긋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 큰돈을 조폭들한테 그렇게 순순히 준 게 이상했거든. 상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평소 진혁의 성격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날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진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찻잔이 깨지는 순간, 웨이터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조직원들의 등장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계획된 것 같았거든요. 태석아, 나는 20년간 특전사에서 일했어. 진혁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적진 침투의 기본이 뭔지 알지? 태석과 상민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일부러 적에게 잡혀가는 거야. 그래야 적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거든.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두 친구는 진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상민이 감탄했어요. 그럼 찻잔 깨뜨린 것도? 진혁이 크게 웃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건 진짜 실수였어.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진혁다웠어요. 실수마저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실수도 때로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법이지. 진혁이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20년 우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혁은 다시 한번 강남 쪽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빛이었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 없을 거였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진혁 삼촌, 오늘 중간고사 잘 봤어요. 꼭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혁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메시지 하나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고도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정의가 승리한 이 밤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6개월 전 그 작은 찻잔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혁은 깨달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강남 일대는 정말 오랜만에 가장 평화로운 밤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진혁이 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의 중얼거림이 밤하늘로 스며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거였어요.